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내고 싶은 당신.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번 심층 분석은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대한 주제입니다. 네, 아주 흥미롭고 또 묵직한 자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며칠 전이죠. 2026년 2월 10일에 갓 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최경수 저자의 일론 머스크의 소름 돋는 미래 예측 50가지라는 책인데요. 이 방대한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오늘 그 핵심 뼈대만 완벽하게 해체해볼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보통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그 뉴스 헤드라인이나 자극적인 썸네일에 등장하는 기행들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그쵸. 막 맥락 없이 잘려나간 충격적인 발언들, 뭐 그런 거요. 네. 하지만 오늘의 미션은 그 파편화된 소음이 이면을 깊숙이 파헤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렌즈를 교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렌즈 교정이요? 책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머스크의 발언들을 단순히 괴짜 억만장자의 공상이나 예언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점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네, 그의 모든 예측은 철저하게 제1원리라는 공학적 렌즈를 통해 도출된 수학적 결과값입니다. 그 제1원리요? 기존의 방식이나 관습은 다 무시하고 어떤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진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상수까지만 쪼개서 다시 생각하는 사고방식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만 남기고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담긴 무시무시한 경고들은 그가 우연히 던지는 몽상이 아니라 그가 직접 설계하고 있는 문명 설계도의 공정보고서에 가깝습니다. 문명 설계도의 공정 보고서라. 와, 표현이 확 와닿네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복잡한 기술적 로드맵을 알아야 하나고요? 막연한 두려움을 지우고 다가오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당신 스스로 생존 항로를 설계할 나침반을 쥐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책에서 다루는 지식 노동의 종말과 경제 시스템의 리셋 파트입니다. 네, 노동의 본질이 바뀌는 지점이죠. 보통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기름때 묻은 공장의 육체 노동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머스크의 타겟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입니다. 전문직들의 안락한 혜자가 먼저 무너진다는 건데 물리적인 로봇보다 사무직의 붕괴가 더 빠를 거라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 대목에서 지식노동의 본질을 데이터의 관점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천 페이지의 판례를 외우고 회계사가 복잡한 세법을 분석하는 행위는 수백 년간 훌륭한 지적 능력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엄청난 공부량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제1원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결국 고도의 패턴 인식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뇌라는 매우 느리고 용량이 제한된 하드웨어 안에서 이 패턴을 인식하려면 오랜 시간과 면허증이라는 진입장벽이 필요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능이 무한 확장되는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체 노동을 대신할 로봇을 만드는 건 물리적인 부품도 필요하고 중력이나 마찰력 같은 현실의 제약도 극복해야 하거든요. 결국 당신이 수백만 원을 주고 고용해야 했던 전문직의 지식은 누구나 전기세 정도만 내면 값싸게 쓸 수 있는 지능형 공공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전문직의 권위가 지능형 공공재로 해체된다. 와, 이거 정말 섬뜩하면서도 명쾌한 분석이네요. 여기서 책에 등장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의료계 이야기죠? 맞아요. 화이트 칼라를 넘어 의료계, 특히 외과 의사의 영역까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압도할 거라는 내용인데요. 인간 의사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그 미세하고 예술적인 수술을 기계가 대체하는 과정을 머스크는 어떻게 공학적으로 설명하나요? 많은 분들이 의사의 미세한 손기술과 오래 수술 경험을 경외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하지만 머스크의 공학적 시선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외과의라도 피로감을 느끼고 수술 도중 미세한 손떨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아, 인간이기에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한계군요. 네, 공학의 관점에서는 이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시스템적 결함이자 불확실성입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알고리즘이 로봇에 이식된다면 수술은 더 이상 특정 거장의 고독한 예술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특정 명의에게만 의존해야 했던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무한히 배포될 수 있다면 공학적으로 그보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책에 따르면 머스크는 의대에 진학해서 수십 년간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 자체가 미래에는 시스템적으로 무의미해지며 그저 인간의 신체를 다루고 싶어하는 이들의 값비싼 취미로 남을 것이라 진단합니다.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 아마 당장 현실적인 걱정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전문직도 무너지면 내가 꼬박꼬박 모으고 있는 은퇴 자금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지? 저 역시 책을 읽으면서 제 연금 계좌를 다시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노동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앞서 잠깐 언급한 한계 비용의 제로 수렴을 경제 전반으로 확장해 봐야 합니다. 경제 전반으로요? 네. 로봇이 물건의 생산을 전담하고 인공지능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면 원가에서 인간의 인건비가 도련해집니다. 결국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0에 가깝게 수렴하게 되고 결핍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경제 공식,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희소한 것을 산다는 개념 자체가 깨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경제는 어떻게 굴러가는 겁니까? 여기서 머스크가 기본소득, 즉 UBI를 꺼내드는군요.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책에 담긴 이 분석은 좌파적인 복지 정책이나 우파적인 경제 논리를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역시 이 심층 분석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소스 자료에 담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머스크에게 기본소득은 인간을 향한 숭고한 자비나 정치적 복지가 아니라 아주 냉정한 시장 운용비일 뿐입니다. 시장 운영비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윤활유를 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로봇이 물건을 산더미처럼 만들어도 그걸 사줄 인간에게 돈이 없다면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니까요. 즉, 승자가 패자에게 판돈을 떼어주어 게임판 자체가 깨지지 않게 만드는 가격 보정장치라는 공학적 접근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자율주행차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서 하루 종일 주차장에 세워두는 건 공학적으로 엄청난 시스템적 낭비거든요. 낭비죠. 비싼 돈 주고 사서 하루에 한두 시간 타니까요. 머스크의 계획대로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당신이 잠을 자거나 집에서 쉬는 동안 당신의 차는 스스로 도로로 나가 로봇택시로 일하며 돈을 벌어옵니다. 자동차가 감가상각되는 짐덩어리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 돈을 버는 수익형 로봇으로 변모하는 거네요. 소유의 개념이 단순히 무언가를 타기 위한 것에서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만약 우리의 직업과 경제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재작성된다면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책의 다음 파트인 가족의 해체와 기계와의 동거가 저한테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큰 이질감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생명의 탄생 방식 자체가 공학적 공정이 된다는 대목에서 꽤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인공자궁, 이른바 엑토라이프 기술인데요. 엄마의 뱃속이 아니라 철저히 통제된 기계 환경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개념을 머스크는 제1원리 관점에서 어떻게 정당화하나요? 감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생물학적 임신을 매우 비효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과정으로 봅니다. 비효율적이다. 네. 유전적 질병의 발현 가능성이나 9개월간 산모가 겪어야 하는 막대한 신체적 부담과 위험 등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일종의 시스템적 결함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의 불확실성을 공학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거군요. 만약 이 생물학적 과정이 완벽히 제어 가능한 공정으로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의 형태도 완전히 무너지겠네요. 핏줄을 나누었다는 생물학적 유대감이 사라지니까요. 맞습니다. 혈연을 중심으로 묶여있던 전통적 가족의 굴레는 필연적으로 느슨해집니다. 책은 그 빈자리를 데이터가 채울 것이라 분석합니다. 데이터가 가족을 만든다고요? 즉,
알고리즘이 분석해주는 지적, 정서적 공명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자율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가족의 개념이 재정이 된다는 것이죠. 핏줄이 아니라 데이터가 맺어주는 지적 유대가 가족이 된다? 게다가 일상생활도 완벽히 기계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책을 보면 1가구 1로봇 시대가 스마트폰 보급보다 훨씬 빠르게 일상을 장악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다 해주고 완벽한 식단까지 차려주는 가사 로봇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일도 안 해, 가사노동도 안 해, 심지어 출산의 고통도 겪지 않아. 그렇다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은 도대체 무엇으로 존재를 증명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이 머스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류의 시나리오입니다. 인간이 모든 종류의 노동과 고통에서 완벽히 해방되었을 때 결핍이 새러진 완벽한 풍요 속에서 인류는 지독한 권태와 정체성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도전할 과제가 없는 지능은 결국 퇴행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머스크가 왜 그토록 회성 위주에 집착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화성이죠. 그건 인류의 거주지를 확장하거나 자원을 탐사하기 위한 우주 개척 프로젝트가 아니었나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공학적, 철학적 맥락에서 보면 화성 프로젝트는 인류에게 거대한 실존적 과업, 즉 생존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던져주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위험을 의도적으로 던져준다? 생존이 완벽히 보장된 안락한 지구에서 권태와 데이터 노이즈로 썩어가는 대신 사선이 교차하는 극한의 환경인 화성으로 사람들을 보내 생존 본능을 일깨우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안락함이 가져올 종의 멸망을 막기 위해 억지로라도 극복해야 할 치명적인 철학적, 물리적 난제를 던져주는 거군요. 존재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적 처방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 남은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상에서 사라질 또 다른 핵심 기기로 스마트폰이 언급되던데 이 작은 기기가 사라지는 과정도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외국어 공부가 끝난다는 분석과 연결되더라고요. 뉴럴링크 기술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머스크의 관점에서 인간이 입을 통해 내뱉는 언어라는 매개체는 정보 손실이 너무나도 많은 저대역 폭 프로토콜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3차원 이미지나 미묘한 감정을 텍스트라는 좁은 관으로 압축해서 입으로 뱉고 그걸 상대방이 귀로 듣고 다시 자기 뇌 안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뇌에 직접 칩을 심어 뇌파를 데이터로 바로 주고받는 제로 인터페이스 시대가 온다는 예측입니다. 제로 인터페이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엄지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내 생각과 감정이 상대방의 뇌로 직접 스트리밍되는 거죠. 의도와 감정이 100% 투명하게 전달되는데 굳이 영어나 중국어를 수만 시간 들여 배울 필요가 없겠네요. 외국어 학습은 그저 옛날 방식을 즐기는 지적인 취미 생활로 전락하게 될 거고요. 생각과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오가는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와 이를 둘러싼 국가 시스템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육체의 진화 그리고 국가의 해체를 다루는 파트죠. 지금 듣고 계신 당신,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책에 따르면 머스크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숙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버그로 본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접근법입니까? 생명공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DNA를 코드로 본다면 노화란 세포가 수없이 복제되는 과정에서 쌓이는 일종의 에러, 즉 찌꺼기 데이터입니다. 머스크의 제1원리 사고방식에서는 이 코딩 과정에서 발생한 버그를 물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닿으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대신 망가진 장기를 3D 프린터로 찍어내 이식하고 세포를 리프로그래밍하는 일이 마치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엔진 오일을 갈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처럼 표준화된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수명이 정해진 운명적 기계에서 끊임없는 유지 보수를 통해 연구에 쓸 수 있는 바이오 시스템으로 변모하는 과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는 반면 이 책에서 머스크가 한국을 콕 집어서 아주 뼈아픈 경고를 날린 부분이 시선을 끕니다. 한국의 인구 붕괴에 대한 내용인데요. 머스크는 이를 인공지능의 반란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재앙으로 규정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붕괴를 겪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죠. 인구가 줄어들면 로봇이 다 알아서 해주니 오히려 쾌적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왜 이게 치명적인 붕괴의 전조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현상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머스크의 공학적 분석에 기반하자면 의식 없는 우주는 무의미하다는 철학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의식 없는 우주는 무의미하다. 문명이 아무리 압도적인 기술과 풍요를 창조해낸다 한들 그것을 인지하고 향유하며 기계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가동할 의식을 가진 주체가 증발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관측자가 없는 우주처럼 그저 텅 빈 고철 덩어리들의 폐허가 될 뿐이라는 거군요. 기록적인 저출산을 겪고 있는 한국의 인구 구조 붕괴는 결국 이 고도화된 문명을 유지할 최소한의 엔진 연료가 고갈되는 것과 같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주체가 사라지는 것을 가장 치명적인 시스템 결함으로 보는 것이죠. 한편으로 문명을 굴러가게 하는 사법체계나 도시 인프라 자체도 완벽하게 리셋된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법정에 동적 법률 시스템을 탑재한 AI 판사가 도입된다고요? 현재 사법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느립니다. 인간 판사의 고뇌를 거치며 재판이 수년씩 지연되는 것은 문명 전체로 볼 때 엄청난 비효율이거든요. 그렇죠. 재판 한 번 받으려면 몇 년씩 걸리니까요. 동적 법률 시스템이란 고정된 법전을 뒤적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사회 데이터를 연산하여 사건 발생과 거의 동시에 정의를 집행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법이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회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즉각적인 코드가 된다는 뜻이군요. 도시 인프라도 흥미롭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 줄 알았더니 오히려 땅을 파서 물류와 이동망을 거미줄 같은 지하터널, 즉 지하 루프로 전부 밀어놓겠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평면적인 2차원 도로망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도시의 동맥경화로 봅니다. 건물을 3차원 위로 올렸다면 이동망은 지하 3차원으로 뚫어야 한다는 명확한 논리죠. 지상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지상은 소음과 매연이 없는 오직 인간만을 위한 정원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사법과 인프라가 이렇게 고도화된다면 국가 안보의 겨냥도 완전히 바뀌겠네요. 더 이상 총알을 쏘고 영토를 점령하는 물리력이 아니라 사이버전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드 한 줄로 상대 국가의 전력망, 금융 시스템,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물리적 타격 없이 지능과 네트워크 선점의 싸움만으로 국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지하로 숨어버린 물류망, 인간의 고뇌가 사라진 실시간 AI 판결, 총성이 아닌 코드로 이루어지는 전쟁까지. 우리가 알던 국가와 도시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문명으로 확장되는 거대한 전환기입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한번 꿰어볼까요? 우리가 살아온 결핍의 시대를 버티게 해주었던 수많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견고한 규칙들이었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 필요에 나눈 혈연의 끈끈함, 통장에 찍힌 종이돈의 안도감, 그리고 국가와 사법 시스템의 권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압도적인 물리학적 효율성과 거대한 지능 시스템 앞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야기들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결코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경고하는 것도 맹목적인 유토피아를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가오고 있는 물리적 현실입니다. 냉정한 공학적 계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 시스템이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대에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성실히 오랫동안 일했는가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 거대한 지능망에 당신이 어떤 혁신적이고 고유한 사유를 제공할 수 있는가로 평가 기준이 완벽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실함이 무기가 되던 시대에서 통찰과 사유가 무기가 되는 시대로의 전환이군요. 자, 오늘 이 깊고도 충격적인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어폰을 꽂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앞서 뇌와 뇌가 직접 연결되는 제로 인터페이스와 천년의 수명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상인가요? 만약 전 세계 인류의 뇌가 뉴럴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하나의 거대한 클라우드에 연결되고 모든 생각과 감정이 빛의 속도로 공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장기가 3D 프린터로 교체되고 우리의 기억과 의식이 우주의 백업 서버에 데이터로 남겨진다면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압도적이네요. 지식이 완벽하게 공유되는 거대한 하이브 마인드, 즉 군집 지성이 탄생하겠군요. 육체도 기억도 완벽히 복제 및 수정 가능한 시대.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이 옆 사람의 생각과 구분이 안 되고 모든 정보가 하나의 거대한 바다처럼 합쳐진다면 도대체 나라는 존재의 원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천년을 사는 완벽한 지능체들이 하나의 뇌처럼 움직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독립된 자아가 아니라 지구 크기의 거대한 뇌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뉴런 세포 언어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창조한 완벽한 기계의 부팅 프로그래머로 남지 않으려면 스스로 끝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개별적인 인간의 자아 자체가 환상으로 변해버리는 시대. 비효율적이고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오늘 당신의 그 아날로그적인 하루가 어쩌면 나라는 고요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낭만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완벽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남지 않기 위해 오늘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사유의 바다에서 당신만의 해답을 찾아보시길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뇌를 깨우는 또 다른 통찰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